1948년부터 1960년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부통령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이나 부통령 후보를 나서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핵심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한때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움켜쥐었고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시장,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역임하는 대쩌는 스펙을 보유했죠. 당시 나이가 많던 이승만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목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기 아들이 쏜 총에 맞아 죽었고 그의 가족들도 모두 하루아침에 총탄으로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 2인자 자리에서 일가족 집단 자살까지 불과 2달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이기붕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쩌다 이런 역대급 나라 갱열차를 타게 되었을까요? 1956년 9월 15일 우리나라엔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여당은 절대 권력을 갖던 자유당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4.4 후입 개헌 이후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자유당 대통령 후보는 세 번째 도전 중인 이승만, 부통령 후보는 앞서 말한 이기붕이 출마했습니다. 당시 제1야당은 민주당으로 대통령 후보는 신익희, 부통령 후보는 훗날 제2공화국을 이끄는 장년이 출마합니다. 지금은 대선 때 보수와 진보 대통령 후보가 1대1 결전을 벌이지만 1950년대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 팀이 되어 상대팀과 2대2로 싸웠던 것이죠. 당시 8년째 여당이었던 자유당의 인기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상황에다가 자유당 정치인들은 나이가 많은 이승만의 눈을 속이며 각종 비리를 저질렀죠. 야당 쪽에서는 결국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상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거를 딱 열흘 앞둔 5월 5일 선거 유세가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신익희가 기차에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해버립니다. 대통령 후보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서거하는 거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윤석열과 이재명이 대선을 열흘 앞두고 둘 중 한 명이 죽은 상황인 겁니다. 당시 민주당 입장에선 다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없이 부통령만 출마하게 되었고 이승만은 무소속인 조봉암을 누르고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렇다면 부통령 후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익희가 죽은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에게 동정표를 주었고 결국 이기붕은 부통령에 낙선하고 민주당 장년이 당선됩니다. 대통령은 여당인 자유당, 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에서 등장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기붕은 그때부터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장면에 대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이기붕은 보통 정치인과 다른 점이 많았는데요. 우선 여야와 시대를 막론하고 그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거의 최악의 평가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에 자신의 힘을 쓰며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는 인물이죠. 게다가 그의 건강 상태는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오늘 몸엔 안 아픈 데가 없었고 혼자 걷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어서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각종 비리를 저지르며 끝까지 정치판에 붙어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승만의 나이가 많아 자기가 부통령만 되면 머지않아 자신이 대통령 자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의 권력욕과 명예욕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부인인 박마리아 역시 권력과 명예에 미쳐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이었고 아픈 남편을 계속 각성시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했죠. 이기붕과 박마리아 사이에는 한 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딸은 요절했고 2명의 아들은 절대 권력에 환장한 그들의 부모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기붕은 자식이 없어 외로워하던 이승만을 위해 자신의 큰아들을 양자로 바치기도 하는데요. 이승만과 이기붕은 모두 전주의 시이며 조선 왕조의 후손이었는데 이승만은 태종 이방원의 장남인 양녕대군의 15대 손이었고 이기붕은 태종 이방원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16대 손이었습니다.
매우 먼 친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기붕은 이승만에게 과잉 충성을 하며 아들까지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이기붕은 계속해서 비리를 저지르며 시간은 흐르고 1960년 제4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는 86세였고 이기붕은 목숨을 걸고 부통령이 되어야 했죠. 자유당은 이때도 역시 대통령 후보에는 이승만,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출마시켰고 민주당은 새로운 대통령 후보인 조병욱, 지난번에 부통령에 당선되었던 장면이 선거를 준비합니다. 제3대 대선보다 4대 대선은 더 치열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또 벌어지는데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욱이 갑자기 위에 큰 문제가 생겨 미국 육군병원으로 날아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해버린 것이죠. 선거를 정확히 한 달 앞둔 1960년 2월 15일의 일이었습니다. 3대 대선 때는 이승만의 라이벌 신익희가 선거 열흘 전에 죽더니 4대 대선 때는 이승만의 라이벌 조병욱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죽어버리는 역대급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는 자유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늘이 장난이라도 하듯 야당 대통령 후보가 2번이나 연속 사망한 경우는 역사에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멘탈이 제일 심하게 깨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이기붕이었습니다. 이기붕에게는 3대 대선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는데 3대 대선과 100%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심지어 하필 그의 부통령 상대는 그가 제일 싫어하던 장면이니 이기붕은 똑같은 상황을 절대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전부터 이기붕은 내무부 장관의 최인규라는 역대급 미친 인물을 넣어 선거를 준비했는데요. 최인규는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준비합니다. 이제 이기붕과 최인규는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했고 오늘날의 시제정신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꾸미고 있었죠. 이렇게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4대 정부통령 선거인 3.15 부정선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선거였는데요. 우선 자유당은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제대로 조지기 시작합니다. 이정재, 이마숙, 유지광 같은 당시 최고의 정치 주먹들은 이전부터 자유당의 순위부대로 활동했는데요. 이들은 야당 의원 선거 유세장을 파괴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협박하고 납치하고 폭행하며 이기붕을 도왔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부하들은 선거 직전 국민들의 표를 빼돌려 선거용지의 40%를 사전 투표해버리는 일을 저지르죠. 어차피 조병욱이 죽었으니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은 확정이고 부통령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깡패들은 밤새도록 투표용지에 이기붕을 찍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매우 높고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핑계로 3인조, 5인조씩 짝을 이뤄 투표함에 들어가 조장은 이기붕을 찍도록 유도했죠. 선거함을 바꿔치기 하고 장면표를 몰래 빼돌리는 건 기본이었고 선거를 하러 갔는데 깡패가 팔짱을 끼고 같이 기표소에 들어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표 결과는 정말 가관이었죠. 이기붕의 득표가 98%를 넘어버리는 얼탱이가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기붕 측은 본인들도 어이가 없었는지 야 99%는 오바니까 그냥 한 70%대로 내려서 발표해버려 라는 드립을 칩니다. 이문열의 소설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 역시 이 시대를 배경으로 엄석대가 몰표를 받는 상황을 그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기붕과 최인규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3.15 선거 당일날 수많은 사람들은 선거용지조차 받지 못했거나 협박을 당해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겠죠. 이에 격분한 시민들은 광주와 마산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은 부정선거의 원인인 이기붕을 제거하고 선거를 다시 하자는 시위를 이어갔죠. 최인규는 본격적으로 이 시위를 강경 진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와중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지고 얼마 뒤 시신이 마산의 부두에서 발견되는데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숨져 있는 상황이었죠. 시민들은 점점 더 분노하기 시작했고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4월 18일 당시 천일백화점 앞 청계 사과에서는 수천 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치 깡패들은 망치와 몽둥이를 들고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습격해버리죠. 사망자도 발생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9일 시민들의 분노는 절정을 향했고 시위 진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4.19의 단일인 바로 피해 화요일이었죠. 경무대에서는 대통령 경호 책임자 곽영주의 명령으로 발포가 시작되었고 100명이 넘는 사람자가 발생하였으며 수만 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위를 절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기붕의 집까지 들어가 이기붕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4월 25일 서대문 경무대라고 불리던 이기붕 집 거의 폭파되었고 성난 군진들은 이기붕의 집의 가구들을 모두 밖으로 빼 불태워버립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자 결국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하야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건너가 마지막 생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12년간 절대 권력을 누리던 제1공화국 제1당이 한방에 망해버린 것이죠. 4.19를 주도했던 최인규, 정치 깡패들 및 발포 명령을 했던 곽영주는 나중에 박정희의 혁명정부에 의해 전부가 사형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집까지 다 없어진 상태로 도망쳐버린 부정선거의 주인공 이기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이기붕 와이프인 박마리아, 둘째 아들 이강욱은 포천 육군단 사령부로 도망쳤지만 그것도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경무대 별관 36호실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경무대에는 이기붕의 장남이자 이승만의 양아들인 이강석이 있었죠. 이강석은 본인의 부모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자신의 가족들이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죠. 1960년 4월 28일 당시 육군 소위였던 이강석은 총을 들고 경무대 별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기붕, 박마리아, 동생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해버리죠. 절대 권력자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나는 허무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기붕 일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요. 당시 상황이나 총탄을 흔적으로 모아 이강석이 가족 3명을 살해하고 자살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기붕 가족의 장례식은 굉장히 썰렁하게 진행되었고 이승만은 이기붕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양아들의 관을 만지며 힘들어했죠. 다사다난했던 제1공화국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권력욕에 미쳐 앞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권력만 휘두르는 역사적 인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강자의 자리에서 대부분 한방의 나락으로 가곤 하죠. 팔도 차면 기우는 법인데 권력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기붕입니다. 또한 절대 권력의 뒤에 서서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들의 최후도 늘 비참하다는 것을 역사는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맛을 한번 보면 그 중독성에서 빠져나오기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한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하고 힘들 때 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역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